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속옷 차림으로 구치소 바닥에 누워 버티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오늘 아침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영장 집행을 위해 찾아가자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벗고선 누워서 2시간을 버틴 겁니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특검이 철수하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겉옷을 챙겨 입고 변호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첫 소식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검은색 승용차가 구치소 문을 통과합니다.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인하기 위해 특검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문홍주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1명, 수사관 1명 등 총 3명이 교도관과 동행해 윤 전 대통령 수용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수의를 벗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장관으로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사실은. 특검팀은 20분에서 30분 간격을 두고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붙들고 나오는 방법도 있었지만 특검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단 영장 집행을 멈췄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이었습니다. 특검이 떠나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수의를 챙겨 입고 오전 11시 반쯤 변호인들을 접견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의 기한은 오는 7일까지. 특검은 다음번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윤 전 대통령에게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자, 그런데 넉 달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었고 검사 출신인 피의자가 돌연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틴 건 단순히 더워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발적인 행패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법 지식을 교묘하게 이용해왔듯이 이번에도 새로운 꼼수를 찾아서 계획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무산시킨 거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준범 기자입니다.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수용복을 입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찾아오자 갑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막무가내처럼 보이지만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있는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을 초래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발간된 형소법 주석서는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이 어렵다고 인정하려면 출석 거부 의사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출석을 거부할 목적으로 완전 나체 상태를 한 경우를 사례로 명시해놨습니다. 특검 역시 옷을 갖춰 입지 않은 상태는 물리적으로 강한 대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사고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법 기술이 이번에도 통한 셈입니다.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을 하려고 할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각종 꼼수로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1차 구인 당시엔 변호인과 접견 중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2차 시도 때는 탄핵 심판 출석 후 예고 없이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는 밤 9시 9분에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밤 9시가 지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걸 노린 겁니다. 지난달 내란 특검이 강제 구인을 연이어 시도했을 때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며 특검 조사 자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체포될 상황까지 몰렸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는 아직도 변호사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12.3 내란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 104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에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하면서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특검과의 대면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피의자인데 변호사를 비롯한 접견인 만나는 데는 적극적입니다. 70여일의 구속기간 동안 무려 348명을 접견했는데 심지어
저녁 6시 이후나 주말에도 구치소 측이 접견을 특별히 허락해줬다고 합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옷을 벗고 드러누워 체포에 저항한 전직 대통령의 행태에 여당은 참담하고 추하다고 탄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퇴화하는 모습에 국민들을 이미 참담함을 느낀 지 오래지만 그 추락에는 끝이 없고 이제는 말 그대로 추하기까지 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특검이 떠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옷을 입고 태연히 변호인을 만났다고 전하며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접견실의 에어컨을 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검 조사는 거부했지만 접견은 이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50일 남짓한 첫 번째 구속기간 동안 292명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였던 권영세, 권성동 의원은 물론 나경원, 윤상현, 이철규 등 친윤계 의원들이 구치소를 찾았고 특검의 수사 대상인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강희구 전 부속실장도 여러 차례 접견했습니다. 7월 10일 재수감된 뒤에도 20일 동안 56명을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의 구속기간 동안 만난 사람이 348명, 총 접견 시간은 395시간 18분에 달한다며 서울구치소가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과 최혜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의 당사자들이 서울구치소의 특혜 속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 세미나를 가졌다고 충분히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 접견실보다 쾌적하고 독립된 조사실을 제공하고 저녁 6시 이후나 주말에도 접견을 특별 허락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여당은 서울구치소에 특별 접견을 허락한 근거를 제출하고 특검의 강제 인치 지휘에 적극 협조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자, 법조팀 차현진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차 기자, 구속영장에다가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는데 아니 왜 못 데려오느냐 조사실로, 그리고 왜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이 제일 의문이잖아요. 네, 형사소송법을 보면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교도관이요? 예. 체포영장 집행 역시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검사가 구치소에 가서 이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끌고 나오는 것은 교도관의 몫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형 집행법을 보면요.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도주나 자살, 자해의 위험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호송차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있거나 하는 건 도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아니면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등입니다. 영장 집행을 거부할 때라는 규정은 없는 셈이죠. 구치소 측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이 법기술에 능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물리력을 행사한 교도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법조항에 구멍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 영장 집행 당연한 거니까 거기까지 규정을 안 해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진술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방어권과 변론권을 사실상 포기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이렇게 수용실에서 버티면서 조사를 받으러 나가지 않는 건 사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여기 앞서 보셨듯 변호인 조력권을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출석에 응하지 않기도 했죠. 내란 특검이 구인 시도를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교도관이 윤 전 대통령 수용실이 아니라 접견실 앞에서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 내란 특검 측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은 누구보다 형사사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인데 윤 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윤 전 대통령의 법 기술을 다른 피고인, 피의자들이 배울 수 있다고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형 집행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교정당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술이라니. 차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당시 합참의장 패싱을 지시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최고위직인 김명수 합참의장이 무인기 작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자 버럭 화를 내면서 나에게 직보하면 승인하겠다고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말했다는 건데요.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제 시행되고 있던 지난해 11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김명수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본인에게 직보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내란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김명수 의장이 무인기 작전에 반대하며 제동을 걸자 화가 난 김 전 장관이 이승우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나한테 직접 보고하면 승인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군 지휘체계는 이승호 작전본부장이 김명수 의장에게 작전을 보고하고 이를 다시 김 의장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지난해 6월 무인기 작전 기획부터 지난해 11월 실행까지 김 의장이 사전 보고가 아닌 사실상 사후 통보를 받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보고 체계나 작전을 처음에는 문제 삼지 못하던 김 의장은 계속되는 무인기 침투에 북한이 무력 대응을 할 것이 우려되자 직접 나서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군 최고사령부인 합참의 수장이 무인기 침투 작전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하자 장관이 하급자에게 이른바 상급자 패싱을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상급자 패싱 논란을 두고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기획 단계였던 지난해 6월부터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명수 의장은 9월이 되어서야 작전에 대해 처음 보고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특검은 드론작전 사령부의 작전 설계와 보고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어제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또 지난해 9월 취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취임 전 경호처장 시절부터 권한 없이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의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이 오늘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시위대를 선동하거나 법원에 난입했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폭도들이 대거 난입한 서울 서부지법. 노란 라이터용 기름통을 건네 법원 건물 안에 기름을 뿌리게 한 뒤 불 붙인 종이를 같은 곳에 던져 넣는 남성. 이른바 투블럭남 19살 신모 씨입니다. 법원은 오늘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폭동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밀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인생이 망했다며 오열하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폭도들이 대거 체포된 뒤에도 선동을 멈추지 않았던 남성. 윤석열 지지자하고 같이 싸우라고!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영보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영장을 내준 판사를 빨갱이라 지칭하며 선동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가 그간 법정에서 줄곧 꺼내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선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법원에 침입해 7층 판사실 문을 부쉈던 또 다른 특임전도사 이영석 씨에겐 징역 3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폭동범 53명과 공수처 검사 차량을 막았던 10명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한편 촬영을 목적으로 법원에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예술의 자유가 있더라도 수단의 정당성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도 다큐 촬영은 가능했다고 봤습니다. 예술가로서 어떤 행동을
되게 개인화시켜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사법부의 판단이 많이 아쉽습니다. 법원 폭동 관련 전체 피고인 128명 가운데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담자는 40여 명입니다. 하지만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의심을 받는 정광훈 씨는 반년 넘게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미국과의 극적인 무역 합의를 이끌어낸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협상단이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전쟁 같은 과정이었다, 피를 말리는 협상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이번 협상이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국장에서 나오자마자 카메라 앞에 선 협상단 대표들. 다소 피곤한 안색의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 일주일간이 소위 사실은 전쟁과 같은 그런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임명 닷새 만에 임명장도 받지 못한 채 방미길에 올라 워싱턴과 뉴욕, 스코틀랜드를 넘나들었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결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그냥 관세를 25%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잡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참 피가 말린다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하는 실감을 했었고요. 협상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냈다며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한국의 제조 기술이 더해지면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한국 경제에도 미국과의 전략적인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다시 세계 1등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찬스다. 또 미국산 쌀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사과 같은 일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가 완화될 거란 관측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검역 단계는 이제 농림부 주관으로 해서 8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를 해야 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마치면서 한국산 제품에는 오는 7일부터 25%에서 15%로 낮아진 관세가 적용됩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와 같은 15%로 관세율이 조정됐고 태국과 필리핀 등은 19%로 낮아졌습니다. 반도체 수출 경쟁국인 대만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20%의 상호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큰 틀에서의 조율은 마무리됐지만 철강 알루미늄과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지금부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양국 재무당국 간의 환율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넉 달에 걸친 관세 협상은 마무리됐고 우리도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협상 타결 직전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한화의 미국 현지 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미 시동을 건 셈인데요. 다만 세부적으로는 양국의 설명이 다른 지점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 합의문조차 없는 협상 타결이다 보니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였던 지난달 30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김동관 부회장과 함께 조선소를 둘러봅니다. 한미 조선업협력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미 시동을 건 겁니다. 미국이 오는 7일 관세를 15%로 낮추도록 행정명령도 내리면서 넉 달간의 협상은 겉으로는 마무리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혼선은 여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SNS에 우리가 1,000억 불이 아닌 1,500억 불 에너지를 구매할 거라고 썼다가 우리 측 요청을 받고서야 글을 수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연일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개방 발언을 진화해야 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문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서던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끝났지만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라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07년 한미 FTA 타결 당시에는 양국의 공식 합의문이 있었는데도 수차례 추가 협의 끝에 협정이 완성됐습니다.
문구나 자구 하나에 따라서 한국의 특정 업종이나 특정 기업의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3,500억 달러 펀드의 이익 배분. 미국은 90%가 자기 몫이라 주장한 반면 우리는 미국 본토에 재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이 선정될 때마다 매번 치열한 협상전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면담에서 농산물 검역 절차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 미국이 시장 추가 개방 대신 사과 등 작물의 검역 간소화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모호한 게 좋습니다. 세부 협의는 언제 시작해 얼마나 걸릴지도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결국 합의의 모호성을 최대한 활용하며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또 다른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미 예고된 셈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관세를 다른 나라 수준으로 막아냈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선 한미 FTA로 아예 없던 관세가 이제 다른 나라만큼 부과되는 셈이라 산업별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50% 품목 관세를 하나도 깎지 못한 철강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송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5월 말 미국 US 스틸 공장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산업 보호를 외쳤습니다. It's at 25% they can sort of get over that fence. At 50% they can no longer get over the fence. 곧바로 한 달여 전 수입 철강 제품에 매긴 25% 품목 관세를 2배 50%로 높였습니다. 50%라면 넘볼 수 없다. 일본도 EU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 50%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제일 불리합니다. 일본은 US 스틸을 인수해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할 수 있고 EU는 일정 물량까지 관세가 면제되는 쿼터를 약속받았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짓고 있는 미국 공장은 2029년에야 가동할 수 있어 당장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 철강 수출액의 13%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대상국입니다. 경쟁이 많이 떨어지죠.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FTA로 아예 없던 관세가 갑자기 15%가 부과된 점은 전 업종에게 부담입니다. 특히 해외 공장들은 관세 셈법이 복잡합니다. LG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 냉장고, 삼성 태국 공장의 세탁기라면 우리나라 관세 15%가 아니라 고향에 따라 20%, 19%가 붙는 겁니다. 해당 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 대한 관세율이 적용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제품 품목 관세를 결정하면 스마트폰 역시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지만 베트남 공장과 인도 공장에서 생산된 삼성 갤럭시는 고향이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만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상황. 우리 주력 산업 중에선 LG와 SK 모두 미국 공장을 운영 중인 2차 전지 등 배터리 업계가 관세 폭풍에서 한 발 벗어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엄지척 사진을 공개하며 관세 협상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도 착수했는데 관세 협상 세부 사항은 물론 국방비 등 안보 문제도 치열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협상단과 함께 엄지를 치켜 올리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트루스 소셜은 관세로 미국이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 쓰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자랑했습니다. They presented a very good offer. President Trump moved the offer up a bit. 아직 협상 중인 나라엔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멕시코는 90일간 현행대로 관세율 25%를 적용받는 반면 미국과 갈등 중인 캐나다는 35%로 인상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한미 외교수장들은 첫 만남을 갖고 정상회담 조율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월 둘째 주 초반 방한하는 외국 정상을 만난 직후 또는 셋째 주 이후의 일정을 논의했다면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그 내용도 물론 실무선에서 충실하게 만들어가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상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 등과도 만나 안보 관련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 인사들은 요동치는 세계 정세에서 미국의 역할 그리고 이때 한국이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현안이 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세부적인 통상 협상도 험난하지만 복잡한 안보 전략과 국방비 문제도 조만간 한미동맹 현대화란 이름을 걸고 치열하게 논의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2일부터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전국 구상을 가다듬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민생과 국정 현안은 계속 챙길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된 만큼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 준비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관세 등 세계 경제 상황의 영향 속에서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4% 가까이 내린 3,119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12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지난 4월 7일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증시가 5% 넘게 폭락한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5포인트 이상 낮게 시작해 장중 낙폭이 커졌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 원 이상, 기관 투자자가 1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할 거란 우려가 악재가 됐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미국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뉴욕 증시는 물론 홍콩, 일본 등 아시아 증시도 모두 떨어졌고 유럽 증시도 2%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하락폭은 유독 컸습니다.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실망한 대형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져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났는데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4억 원인 상황에서 10억 원어치 주식을 가졌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물리는 게 맞냐는 겁니다. 또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분리과세도 투자자들이 기대한 것보다 크게 축소됐습니다. 주식시장 좋아진다는 거 믿어도 될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나둘씩 의심을 던지게 되고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런 실망감은 고배당 종목들의 주가를 대폭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금융지주사와 증권주, 은행주가 4%에서 7% 이상 폭락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이렇게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주식시장이 녹아내리고 원성이 빗발치면서 민주당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물론이고 배당 관련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시장의 기대에 역행한다. 이래서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겠냐는 우려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을 발표해 문제가 터졌다는 거죠.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회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불붙는 증시, 활기도는 증시, 코스피는 불장이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 5천 시대의 동력으로 삼아 하지만 코스피가 4% 가까이 빠지며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 낙폭을 보이자 분위기는 급 반전됐습니다. 특히 주가 낙폭 원인 중에 하나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이 거론되면서 민주당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식시장이 끝나자마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SNS에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글을 올려 진화에 나선 겁니다. 당내 경제통인 이소영 의원도 전향적인 재논의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에겐 하루 종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진 의장은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별 근거는 없다. 주가가 하락하면 도리어 투자에 적기다라며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자 과거 발언까지 재조명되며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세요?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에는 이틀 만에 동의수가 5만 명을 넘겨 국회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뿐 아니라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해서도 조세 특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줄줄이 상정됐습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이 담긴 방송 3법을 이춘석 위원장이 반대 토론 없이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규태 의원님, 허가 받지 않고 말을 계속 할 경우에 의사님 말은 기회를 안 주니까 그러잖아요. 박규태 의원님 조용하십시오. 결국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은 공산당이냐 토론을 하게 해달라며 여러 차례 항의했습니다. 이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까지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회의에 출석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엉뚱하게도 방송 3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모르세요? 아니, 그 정도도 모르면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으신 거죠.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하면 물러나세요 그러면. 국민의힘 반대 속에 노란봉투법은 여당 주도로 가결됐고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안도 경영권 탈취 우려가 있다는 반발 속에 통과됐습니다. 토론 기회조차 완벽하게 차단한 채 마치 각본에 짠 군사작전을 하듯이. 다만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 법안으로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릴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인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또다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오후 갑자기 돌진한 차량이 가족의 장례를 마치고 식사 중이던 일가족을 덮쳤습니다. 차량이 덮친 식당 안에는 120명가량이 있었는데요.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승용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우회전합니다. 상가 진입로에 들어서자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더니 그대로 건물 1층을 향해 밀고 들어갑니다. 식당 안 바닥은 유리 파편과 흙으로 뒤덮였고 차량에 들이받친 테이블 1개가 멀리 날아갔습니다. 불판이 어떻게 팍 터진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막 오르르 쏟아지고 파편이 쏟아지니까. 오늘 낮 2시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식당에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차량이 들이받은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창틀은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당시 식당 안에서는 80대 여성이 남편 장례식에 온 문상객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성과 50대 딸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의 지인인 또 다른 80대 여성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일행 4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18명 정도가 홀을 빌려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 홀로 사람이 들어온 거라서요. 2명은 저희 오늘 돌아가신 삼촌의 와이프분 되시는 숙모시고요. 그다음에 1명은 친척 누나예요.
당시 식당 안에는 이들 일행을 포함해 직원과 손님 등 1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60대 남성 운전자는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 결과 술을 마시진 않았고 약물 반응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정밀 감정을 의뢰해 급발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다른 가담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4시간가량 진행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요? 내란 가담했다는 특검 주장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오늘 새벽 0시 40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내란에 연루된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구속입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이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신문에서 특검 측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자 국헌 문란 행위라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언론사를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단전 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고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 선포 전 울산에서 열린 김장 행사와 관련된 종이로 추정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반복하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장 20일간의 구속기간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 추가 조사 시점을 조율 중이라며 여죄와 공범을 밝혀야 할 수사가 많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는 물론 이른바 안과 회동에 참석한 법조 4인방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소위 김건희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이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집사로 불린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회사에 돈을 댄 HS 효성도 대상에 포함됐는데 다음 주엔 조현상 부회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수사관들이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슷한 시각 특검은 HS 효성과 사모펀드 사무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의 아내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가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를 통해 HS 효성, 카카오 모빌리티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난 2023년 투자받은 돈은 184억 원. 이 가운데 46억 원이 김 씨의 차명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특검은 투자를 한 기업들이 김건희 여사를 염두에 두고 보험용이나 로비 명목으로 돈을 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법원이 집사 게이트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소명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댄 업체 중 압수수색을 받은 곳은 현재까지는 HS 효성이 유일합니다. HS 효성은 계열사 4곳을 통해 35억 원을 투자했는데 당시 조현상 부회장은 차명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계열사 돈을 사적으로 끌어다 썼다는 의혹에 휩싸여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검은 먼저 압수물 분석부터 하기 위해 오늘로 예정됐던 조현상 부회장 조사를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뤘습니다. 내일 오전엔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도 소환합니다. 특검은 베트남에서 도피 중인 김혜성 씨의 행방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서울은 어젯밤도 열대야가 나타나 무려 23일째 계속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이 낮에 받은 열을 밤까지 머금는 열섬 현상 탓에 도심의 밤은 더 덥습니다. 열을 식힐 해법은 없을지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열화상 카메라로 본 서울 광화문 업무지구. 낮 동안 받은 태양열로 고층 건물 외벽 전체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건물 표면 온도를 재보니 34도, 기온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해가 진 지 4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이런 돌이나 콘크리트 같은 재료들은 열을 머금고 있어서 35도에 달합니다. 비슷한 시간 서울의 한 도심공원. 파랗게 식은 잔디밭과 달리 멀리 보이는 아파트는 시뻘건 열을 품고 있습니다. 도시가 교외보다 더 뜨거워지는 열섬 현상입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처럼 열을 품고 있다가 밤새 방출하는 인공 구조물은 도심 열대야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입니다. 모든 건물이 그런 건 아닙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본 외벽은 주변과 달리 푸른빛을 띱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지열과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충당하고 무엇보다 단열 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벽에 두꺼운 단열재를 덧대 열이 콘크리트에 직접 흡수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름에도 냉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열섬 효과도 방지합니다. 단열재가 콘크리트 바깥에 있는 외단열이기 때문에 도시의 여름철에 나타나는 열섬 효과를 어느 정도까지 차단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정부는 올해부터 신축 민간 공동주택에도 자체 전력을 생산하고 에너지 소비는 줄이는 방식의 제로에너지 건축 5등급 수준을 의무화했습니다. 에너지는 결국은 열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해서 외부로 배출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도시열섬 현상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밤에도 푹푹 찌는 폭염 속 열대야가 뉴노멀이 된 시대. 도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역대급 폭염은 바다까지 뜨겁게 끓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해양 폭염에 또 원전이 냉각수로 쓰고 배출하는 뜨거운 물 때문에 어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울진군 한울 원자력 발전소 앞바다에 정치망 그물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불과 3km 거리에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의 배출구가 있습니다. 냉각수로 초당 100톤씩 끓여다 쓴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나오는 겁니다. 어민들은 지난 2022년부터 신한울 1, 2호기가 추가 가동되며 어획고가 급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징어나 돌돔 이런 어종들이 확실하게 눈에 띄도록 줄고 있습니다. 어획되는 양이 조업일수도 자망과 통발 등으로 어업을 하는 다른 연안어선들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심 한 5, 6m, 10m, 12m까지 강어나 도다리나 이런 걸 많이 잡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그 고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울진 지역 어업인들은 원전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연안에 고기가 없어가지고 조업이 힘들어서 저는 사실상 부도 직전에 배를 손해를 감수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원전 온배수 배출구를 먼 바다로 빼내고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 10km 이상으로 먼 쪽으로 먼 바다로 해수를 배출하는 그런 라인을 깔아가지고 배출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에 대한 종합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한데 한울 원전 측은 그동안 어업 피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해왔으며 신한울 1, 2호기는 진행 중인 실측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 교육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입시제도는 치열한 경쟁 속에 줄 세우기가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 중심에는 누군가를 딛고 그 위에 서야 하는 상대평가라는 굴레가 있는데요. 고교 내신 평가에서 뒤처졌다며 자퇴하는 학생들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 절대평가는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김모 학생.
동아시아 사수업을 듣고 싶었지만 포기했습니다. 수강 인원이 13명으로 적다 보니 1점 차로 등급이 갈릴 수 있는 상대평가가 부담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역사를 중점으로 파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등급을 더 가져가기 쉽고 주변 친구들도 흥미나 적성 대신 등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 과목을 선택합니다. 내신을 잘 따고 대학교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목들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한국 고교에도 수미양가로 성취도가 표시돼 성적표가 나오던 시절이 있습니다. 1995년에 도입된 절대평가 방식 덕분인데요. 하지만 내신 부풀리기 등을 우려해 2004년 내신을 9등급으로 나누는 상대평가 방식이 부활했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고교 내신을 완전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식이 추진됐지만 그 사이 정권이 바뀌면서 시행 반년을 앞두고 무산됐습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 제도 절대평가 방식을 전제로 추진되다 윤석열 정부가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다시 상대평가로 뒤엎었습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모두 기재하여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말 절대평가 체제에서는 변별력 확보가 어려운 걸까요? 4년째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국제정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근 선생님. 1시간 10분이 걸리는데 와서 수업을 듣고 그 시간을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 학생이 거둔 성취도를 A, B, C 등으로 표시하고 개개인의 성취 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창의적이고 또 자기 주도적인 이런 역량들을 강조하고 있는. 대학들은 이 같은 성적표로도 평가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 학생의 어떤 학업 역량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서 변별 지점이 생기는 거고요. 미국과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고교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신 외부 활동과 교사 교차 검증 등을 통해 신뢰도와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에서 기인된 줄 세우기는 학생들의 심리적 고통과 막대한 사교육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학생의 성취를 인정하고 개개인의 가능성과 역량도 발견해내는 교육적 평가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학생들이 그 경쟁에서 뒤처질까에 대한 만성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출발점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MBC 뉴스 백수입니다.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경남 산청에선 농가의 큰 재산인 소도 100마리 넘게 폭우에 쓸려갔습니다. 간혹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극적으로 발견되기도 하는데 수색 인원이 부족해 대부분의 소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물속에서 몸을 반쯤 내민 소가 힘겨운 듯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19일 산사태로 축사가 유실된 산청군에서 진주의 호수까지 16km나 떠내려와 엿새 만에 구조된 겁니다. 일주일 뒤 인근 제방에서도 소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한 마리 있는 게 아니지? 한 마리씩. 사람이 접근하자 놀란 소는 달아나기를 여러 차례. 2시간이 넘는 추격전 끝에 소는 생포됐고 뿔에 줄을 감은 뒤 차량으로 옮겨집니다. 지난달 19일 산청군 신안면에서 떠내려온 소는 20여 킬로미터를 떠내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숲길로 간 아침에 발자국이 있어서 따라가서 보니까 소가 거기에. 소는 헤엄을 잘 치는 편이고 소 귀에도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체 식별번호가 붙어 있어 찾기만 하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해 복구 인원도 모자란 탓에 유실소 수색에 나설 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도 좋아요. 지금 소가 17마리가 안 들어왔거든요. 아직도 지금 그런 게 16마리를 더 찾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현재까지 이번 산사태로 41마리의 소가 폐사했고 105마리는 2주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친선 경기를 위해 팀 동료들과 입국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아직 주장을 결정 못했다고 밝혔는데 이 말과 맞물려 손흥민의 이적 여부는 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홍콩에서 사르의 환상적인 장거리 슛으로
라이벌 아스널의 승리를 거둔 토트넘. 후반에 교체 출전해 12분간 뛰며 체력을 비축한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찬 채 또 한 번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도 좋은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곧 한국에서 봬요. 그리고 오늘 오후 토트넘 선수단을 이끌고 입국한 손흥민은 양민혁과 태극기를 들고 공항을 찾은 수많은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적설이 끊이질 않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토트넘 소속으로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어 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즌 정도 손흥민 선수 더 뛰고 이제 원하는 팀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내한일 수도 있는 만큼 손흥민 선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프랭크 감독도 손흥민의 거취를 계속 주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I haven't taken a decision yet. I know I need to make a decision before the first official game against PSG in the Super Cup. Both Romeo and Son are captains. 손흥민은 내일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적 여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어제 한화로 전격 트레이드된 KBO 리그 안타왕 손아섭 선수가 오늘 1군 선수단에 합류했는데요. 한국 시리즈 진출에 대한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한화 로고가 선명한 훈련복을 입고 등장한 손아섭 선수. 옆구리 부상으로 오늘 출전은 어렵지만 새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 팀에 합류했습니다. 감독님의 선택이 좀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한국 시리즈 진출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화의 고민이던 1번 타자와 우익수를 책임질 손아섭 선수. 몸 상태도 큰 문제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주루랑 수비는 100% 다 되고요. 좀 하루빨리 하나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팬분들 앞에 서고 싶습니다. 19시즌 동안 통산 타율 3할 2푼에 역대 최다인 2,583안타를 때리고도 한국 시리즈는 경험하지 못한 손아섭. 한화팬 못지않게 손아섭 자신도 의욕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수영 세계선수권에서 계영 800m 대표팀이 예선 전체 3위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19살 막내 김영범 선수의 기록이 가장 빨랐습니다. 2회 연속 세계선수권 입상을 노리는 계영 800m 대표팀. 첫 영자로 나선 김영범의 출발이 좋은데요. 0.632의 반응 속도를 기록해 8명 가운데 가장 빨랐습니다. 그리고는 꾸준히 2위를 유지하면서 1분 45초 72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며 터치패드를 찍었고요. 레이스를 이어받은 김호민과 이호준이 둘 다 1분 46초대의 여경을 펼쳐 2위 자리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마지막 영자를 맡은 에이스 황선우가 막판 스퍼트로 1위를 누렸지만 아쉽게 영국 호주에 뒤져 세 번째로 들어왔고요. 최종 7분 4초 68을 기록하며 예선 전체 3위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저희가 1분차로 굉장히 좋은 기록을 내줘서 편안하게 잘 레이스 이끌면서 예선 3위라는 성적으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저 보고 있는 결승부터 결승을 잘 보겠습니다. 1시간 뒤 열리는 결승에서 좋은 성적 기대할게요. 프로야구 NC 데이비슨 선수가 부상 복귀 첫 타석부터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시즌 홈런왕답죠?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첫날에도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웃돌았는데요. 오늘 서울 영등포 공원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해맑은 표정으로 물놀이를 즐기며 한낮 열기를 식혔습니다.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는 주말에도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도로 오늘만큼 덥겠고요. 다음 주에는 고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폭염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덥고 습한 남풍이 불면서 열대야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량이 예상되고요. 휴일인 모레는 밤부터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에 20에서 60, 서울 등 서쪽 지역에 5에서 40mm가량입니다. 비는 다음 주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곳곳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 서해안 지역은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서울 27도로 2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대구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피의자는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고 법원은 여름 휴정기라면서 내란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조건을 내걸었던 윤 전 대통령 배우자 측은 닷새 뒤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